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놓은 거실은 숨막히게 고요하다. 남편은 벌써 안방이 아닌 서재방에 들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게?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나는 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의무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52, 이서연. 누군가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내 이름 석자보다 그 이름표들이 더 익숙해진 나이. 사람들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는 나이. 이 밤에도 나는 잠들지 못하고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는 내 몸을 그저 뒤척일 뿐이다. 내 인생은 이대로 서서히 빛을 잃고 바스러져 가는 걸까?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 어깨 통증 때문에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반백의 머리가 오히려 지적으로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김현수 원장. 그는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돌려보고 눌러보며 아픈 것을 꼼꼼히 살폈다. 남편은 내가 몇 달을 아프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 그래! 다들 그래!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는데 그는 내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이쪽 근육이 완전히 뭉쳐 있습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진료실의 총적을 깨트렸다. 그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와 어깨선을 따라 움직일 때 나는 통증이 아닌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 순간이었다. 그건 치료의 일부였지만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 후로 나는 핑계를 만들어가며 병원을 찾았다.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일주일에 2~3번씩 그를 보러 갔다.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자식들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이제는 텅 빈 집을 지키는 허전함까지.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줄 뿐이었지만 그 짧은 위로가 메마른 내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어느새 병원에 가기 전 화장을 고치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내가 희미하게 피어나는 기분이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조금만 더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생일날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영상통화까지 마친 후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예전처럼 데이트도 할까? 내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남편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나를 무심하게 쳐다봤다. 무슨 데이트야, 이 나이에? 당신 요즘 돈 쓸 때가 많나 봐. 그 돈 모아서 노후줌이라 잘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노후를 함께 책임져야 할 경제공동체 파트너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그의 코를 골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여자의 길을 포기한 채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내 얼굴은 엉망이었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님? 평소에 사모님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는 말없이 진료실 문을 잠그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였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가 내 턱을 들어올리고 눈을 맞췄다. 오늘은 치료 대신 저랑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은 제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의 끈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한적한 와인바로 향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내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던 나의 지난 시간들을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몸이 달아오르고 마음은 담대해졌다. 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참 고운 손인데 너무 고생만 하셨네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금기와 도덕률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불빛을 보며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차가 멈춘 곳은 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 안에서 그가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서연 씨,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아 거칠게 파고들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수십 년 만에 닫혀있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듯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나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을 벗겨내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절박했다.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이 내 위를 덮었을 때 나는 짧은 신음을 흘렸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오랜 가뭄 끝에 마침내 물을 만난 자의 환희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내 몸 구석구석을 탐했다. 메말랐던 나의 중심이 그의 부드럽고 질긴 애무에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그저 의무적인 행위뿐이었다면 이것은 온전한 교감이었다. 그는 내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했다. 그의 뜨거운 것이 마침내 내 가장 깊고 부드러운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나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쾌감에 눈을 감았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내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나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서로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가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몇 번이고 몸을 떨었다. 52살의 내가 아니라 20살의 소녀가 된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와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오히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땅처럼 생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든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에게 와줘서.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눈물이 났다. 이것은 불륜이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금지된 관계다.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이었다. 한 여자로서의 내 존재를 확인시켜준 유일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화장을 고쳤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어지러진 주방을 치우고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 나의 일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텅 비어있던 내 안에 뜨거운 불씨가 생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어려 있었다. 피곤에 젖어있던 지난날의 얼굴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엔 그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오늘 저녁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네, 원장님. 입가에 나도 모르는 미소가 번졌다. 이 아슬아슬한 설렘과 비밀을 나는 결코 놓지 못할 것이다.